국내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일주일 전보다 1,100여 명 줄면서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확진자 수에 이어 위중증 환자 수까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상황을 보고 방역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유행 규모가 얼마나 줄어야 가능할까요?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는 3,7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위중증 환자는 838명이 보고가 됐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명 안팎 또는 2,000명대 초반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평일인 수요일에서 금요일이 되면 3,000명 안팎 또는 3,000명대 초반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교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할 때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면 월 화요일 때는 1,6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고요. 네. 평일 기준에서는 2,000명대 중후반 정도를 보였거든요. 네.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다소 현재 상황이 11월 1일 대비 다소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위중증 환자 규모는 약 2배 정도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일상회복 재전환 요건에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위중증 환자 규모는 아직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향후 2주 정도가 더 지나게 되면 거의 11월 1일 수준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쨌든 방역 당국이 좀 검토를 해보면서 이 1월 16일 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할지 아니면 설 연휴가 지난 후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할지 이 부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확진자 수가 위중증 환자의 그 선행 지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확진자 수가 얼마나 줄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난 작년 11월 1일 수준까지는 신규 확진자 규모나 위중증 환자 규모가 좀 감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 위중증 환자에 있어서는 11월 1일 대비 현재 병상이 추가적으로 확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문제는 위중증 환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료체계 정비가 다 이루어졌는지는 방역 당국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1월 16일 이후 또는 설 연휴 이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재전환 가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유행 규모나 방역 지표가 개선되고는 있다지만 역시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지금 방역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진단하고 치료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도 전파력이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유행 때 최고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던 게 7,000명대 후반을 보였는데 만약 오미크론이 우점화됐을 경우에는 1,000명 단위 수준이 아니라 10,000명 단위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면 현행 수행하고 있는 PCR로는 그러니까 진단 검사가 감당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리고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0명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아마 PCR이 아닌 신속항원 검사로 양성 판정을 내려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당시에도 델타가 같이 공존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타나게 되면 확진 판정을 하게 되고 음성인 경우에는 PCR을 시행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치료입니다.
그래서 현행에는 지금 협력 의료기관이 병원급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병원, 그러니까 협력 의료기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확진 규모 대비 위중증 발생 비율은 낮더라도 확진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이에 비례해서 위중증 환자 절대 수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라도 추가적으로 병상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입원율이 델타보다는 짧긴 하지만 입원율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병상 확보도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여쭤볼 게 많아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 사례가 잇따르면서 동시 유행, 그러니까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일명 플루로나는 일부 국가, 이스라엘이나 브라질, 미국 등지에서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대책은 백신 접종이겠죠. 그래서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처럼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다라고 하면 그런 발생 사례는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더불어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상용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동시 감염 사례가 많지 않다라면 비용이나 인력 대비 그렇게 고려할 필요는 현 단계에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국내에서도 일부 시를 대상으로 이런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그래서 검출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동시 진단 키트 사용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다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동시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하기 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다음 주면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머크사 치료제보다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가 먼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환자들에게 처방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투약 대상이나 공급 기관에 대한 세부 기정이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세부 기준이 확정이 되면 신속히 일선 의료기관으로 배포가 될 것이고 바로 처방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빠르면 1월 셋째 주 정도면 처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먹는 치료제가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먹는 치료제가 이른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시험 결과가 중증 예방 효과 89%에 달하는데 실제 적용했을 때는 다소 감소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을 감소하는 데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 분해 요소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델타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 부분 오미크론에 대한 유효성 여부는 짧게는 1, 2주면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제약사 측에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다소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말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 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확대한다면 어떤 부분을 특히 고려해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방역 패스 예외 대상 확대 방안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 방법보다는 현행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범위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외 대상 확대보다는 적용 시설 범위에 대한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패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